여러분, 평생을 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계약 끝났습니다. 이번 달까지 나가세요. 갈 때도 기댈 때도 없는 나이. 조용히 짐 싸서 나가길 바랐겠죠. 그래서였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이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늘 고개 숙이고 다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관리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가라는 이유 제대로 듣고 갑시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문제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건 싸움이 되기 시작한 건 오늘 이야기는 참으면 끝나는 줄 알았던 한 노인이 왜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기 전에 이런 현실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집이란 그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집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그 건물에 들어온 건 44살 때였습니다. 월세였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짐을 풀던 그날 창문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이 왜인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 느낌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자랐고 보증금을 조금씩 올려가며 겨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계약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래도 집주인은 오래된 세입자라며 나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나에게는 세상과 이어진 가느다란 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났습니다. 오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방 하나를 통째로 병상처럼 써야 했습니다. 나는 그 방에서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어느 새벽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방문은 오래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에 내려간 지 오래됐고 딸은 결혼 후 바빴습니다. 찾아오긴 했습니다. 명절에, 생일에, 때로는 불쑥. 하지만 그 집은 금방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28년을 버텼습니다. 냉장고가 오래돼 문이 잘 닫히지 않게 되어도 고쳐가며 썼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뜨고 장판 끝이 들려도 테이프로 붙이고 또 살았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낡은 공간이 아내와 함께 살았던 기억을 담고 있는 유일한 그릇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그 기억들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팔리는 일이야 드물지 않고 새 주인이 와도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사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부동산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부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어르신 계약은 갱신 안 됩니다. 나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갱신이 안 된다는 말이 귀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아니 나갈 때를 알아봐야. 다른 세입자분들은 이미 다 정리하셨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직원은 안내문 한 장을 두고 나갔습니다. 이번 달까지 퇴거 요청.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월세로 시작해 보증금을 올리고 아내를 보내고 혼자가 되어서도 이 자리를 지켜온 28년. 그 세월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어디에도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창밖에서 불빛이 들어왔고 아내가 즐겨 앉던 자리가 그 빛 속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갈 곳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말들을 듣게 될지, 이 나이가 된다는 것이 세상 앞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외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갈 곳이 생겼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28년을 살았으니 이 동네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목 하나하나 어느 건물이 언제 올라왔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방 하나 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인은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혼자 사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72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요. 집주인들이 좀 꺼려하는 편이에요. 나는 그 말을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말이려니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증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아예 매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있어 보이는 매물 사진이 창에 잔뜩 붙어 있는데도 나한테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에서는 중개인이 조금 더 솔직했습니다. 요즘은 고령자를 잘 안 받으려 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복잡하거든요. 무슨 일?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방 안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집주인이 감당해야 할 일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똑똑히 알았습니다.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동네를 돌다 보니 어느새 점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나는 편의점 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내가 미리 적어온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방 크기는 작아도 된다. 엘리베이터는 있으면 좋겠다. 꼼꼼하게 적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조건을 따지기도 전에 문이 닫혀버렸으니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닳도록 일했고 아내 곁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고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스스로를 추슬렀습니다.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었고 민폐를 끼친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나니 갑자기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신발을 벗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현관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장롱, 아내가 쓰던 작은 화장대, 오래된 텔레비전. 이것들을 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순간 이 집을 나가는 일이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발품을 팔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선택지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멀리 나가면 어떻겠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동네는 워낙 집값이 올라서 어르신 혼자 감당하긴 어렵다고. 그러나 이 동네가 아니면 나는 아는 곳이 없었습니다. 28년을 살았습니다. 다니던 병원도 가끔 앉던 공원도 아내 기일에 찾아가던 꽃집도 전부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라는 말이 그냥 어디로든 사라지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기한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방은 구하지 못했고 짐은 싸지 못했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버티는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채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다시 찾아온 것은 처음 그가 찾아온 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고 문을 열었더니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딱히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안 나가셨네요? 나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방을 알아보고 있다고 곧 정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올 때도 있었고 저녁을 먹고 나서 올 때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공사 일정이 잡혀 있다. 다른 세입자들은 다 나갔다. 곤란하다. 말은 정중했지만 올 때마다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그 노크 소리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가 날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내려놓게 됐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소리를 낮추게 됐습니다. 내 집에 있으면서 내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그게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복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문이 열렸는데 복도가 깜깜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전구가 나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안내문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층 한층 붙잡고 내려올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장을 보고 올라오는 날은 중간에 한번 쉬어야 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옆 호수 할머니가 먼저 떠났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는데 떠나는 날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래층 부부도 짐을 뺐습니다. 건물이 조용해질수록 복도는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고 내 방은 더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나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아챘습니다.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불을 끄고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매일 찾아와 두드리고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스스로 견디다 못해 나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걸. 그걸 알면서도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온다 해도 결국 짐을 싸는 일을 도와주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 그 천장을 봤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젊었고 아내가 옆에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면서도 설레던 때였습니다. 같은 천장인데 그때와 지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천장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자리가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물건부터 손에 잡혔습니다. 화장대 서랍 안에 오래된 손거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한참 들고 있다가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짐을 싼다는 건 이 집과의 관계를 내가 먼저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박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거울이 담긴 박스를 접지도 풀지도 못한 채로. 그리고 천천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건지 그때는 나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이대로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실 문 앞에서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안에서 직원이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문 아래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밀고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올라가 봤자 어두운 복도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고 짐을 반쯤 싼 방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잠깐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 쪽 의자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직원은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야 하는 이유, 정식으로 설명 좀 들읍시다. 직원은 이미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전체 세입자 퇴거가 필요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 공사 일정표를 볼 수 있느냐고. 서면으로 된 통보서가 있느냐고. 계약 갱신 거절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된다고, 내일이라도 괜찮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확인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방에 들어와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히 무언가를 이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 장 받은 것도 아니었고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 밤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도 내려갔습니다. 직원은 담당자와 연락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내려갔습니다. 무언가 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왔고 물었고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공사 일정표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변경의 법적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퇴거 통보가 구두로만 이뤄진 것에 대해서면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내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건물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계단에서, 주차장 쪽에서. 저 노인이 왜 저러냐고. 어차피 나가야 하는데 저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고. 그냥 빨리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유별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내가 늘 앉던 벽 쪽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70 가까운 여자분이었는데 이미 짐을 거의 다 뺀 줄 알았습니다. 그분도 나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옆 의자에 와서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나가라는 말만 들었지 정식 서류는 본 적이 없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명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래층에 살던 남자분이었습니다. 50대였는데 올해 새 들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앉은 자리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똑같이 통보를 받았고 똑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짐을 싸고 있었고 똑같이 어디에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혼자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관리 사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아무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 있음이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보다 훨씬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계단을 올라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몇 명이 더 내려올까? 그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나는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몇 명이 내려올까? 어젯밤 계단을 오르며 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란히 앉았던 두 분도 결국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짐을 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도 오래 혼자 버텼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서는데 관리 사무실 앞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의자였습니다. 누군가 복도 구석에 있던 낡은 의자를 꺼내다 관리 사무실 문 앞에 놓아뒀습니다. 그 위에 같은 층 그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사무실 문이 열리기 전이었는데 그분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옆에 섰습니다. 잠시 후 아래층 남자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분 손에도 의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하나 더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걸 내 옆에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왔습니다. 이번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건물 맨 위층에 산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조금 적어 보였습니다. 그분도 의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내려왔습니다. 의자가 하나씩 늘었습니다. 관리 사무실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문 앞에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플래카드를 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깐 우리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보고 빨리 나가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나가라는 건지 같이 들읍시다. 누가 박수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연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잠시 흐른 침묵이 이상하게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그 침묵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담당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일정, 퇴거 기한, 세입자 협의 절차. 우리는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이 나왔습니다. 서면 통보는 왜 없었느냐, 이주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기한을 일방적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이냐? 묻는 목소리들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건져 올린 질문들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여러 번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사가 멈췄습니다. 장비가 들어오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일정이 보류됐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건물 안에서 들었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말해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 기한을 연장하고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설명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세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한 자리였습니다. 설명의 날 나는 일찍 내려갔습니다. 자리가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떠난 줄 알았던 분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담당자가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28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건물에 짐을 풀던 날, 아내와 나란히 창밖을 내다보던 오후.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쫓겨나듯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짐을 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자리에서 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알면 뭐라고 했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들었겠지요.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어갔고 옆자리에서 누군가 메모를 했고 뒷줄에서 작은 목소리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조용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을 돌아보면 저는 아직도 그 의자가 생각납니다. 관리사무실 문 앞에 하나씩 늘어나던 의자들.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각자 알아서 내려와 조용히 앉았던 사람들. 그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법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28년을 살아온 집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집, 아이들을 키운 집, 혼자가 된 뒤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자리에서 처음엔 그냥 나가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돌고 거절을 당하고 매일 찾아오는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냥 버티다 나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다 멈추고 외투를 입고 내려갔을 때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뭐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앉음 하나가 혼자 감당하던 것들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옆에 한 명이 앉고 또 한 명이 앉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걸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들어야 할 설명을 요구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서류를 요구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사는 멈췄고 기한은 연장됐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극적인 승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일들이 뒤늦게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에 있습니다. 아직 짐을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 반쯤 싸다 멈춘 박스들이 방 한쪽에 있습니다. 아내의 손거울이 담긴 그 박스도요. 언젠가는 다시 꺼내 제자리에 놓을 생각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나를 찾게 만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럴 때 잠깐이라도 옆에 있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